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정부에게 개정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정부에게가 이번에 개정이 됐죠. 정부에게 개정폭 예년 과거에도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개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거기에 비해서 올해 2025년 1월 1일자로 적용되는 개정 내용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대적인 개정이라고 해도 될 만큼 아예 이제 정부가 국가에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앞으로 이렇게 정부에게를 개정하겠다, 크게 좀 바꾸겠다라고 개정을 예고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개정 분량이 많고 여러분 이제 사전에 제가 요 기본서나 공탁이출 아니면 모의고사 추록 개정된 내용에 대한 추록을 배포를 했는데 그 추록 내용을 봐도 분량이 되게 많아요. 단순히 줄 긋고 조금 고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페이지를 통째로 갈아 끼워야 돼. 그래서 기본서 같은 경우는 아예 출력해서 붙이세요 해가지고 페이지를 통으로 갈아 끼워야 될 그런 분량이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고 하실 텐데, 근데 막상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내용 정리해 보면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맹이는 사실 바뀐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껍데기 포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포장이 바뀌었는데 이게 특히 명칭 같은 게 바뀌다 보니까 개정사항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유동이랑 비유동 구분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유동 비유동 구분이 없어진 건데, 근데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유동 자산도 있고 유동 부채도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유동성 분리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내용이 전부 다 고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 운영 순원가 그리고 재정 운영 결과가 있는데, 기존의 재정 운영 순원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표시되어 있던 것들 재정 운영 결과, 사실상 내용은 바뀐 게 없고 그게 기업회계로 따지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손익이 있을 때 손익을 우리 기업회계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할지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할지, 그래서 이런 항목은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런 항목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한다, 자산 재평가를 해가지고 취득원가보다 위에서 움직인 건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고 아래에서 움직인 건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게도 그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근데 기존에 이게 조금 묘하게 기업회계로 따지자면 당기 손익에 반영한다고 돼 있지 않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반영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에 반영한다가 아니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사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반영을 해도 당기 순이익하고 차이는 법인세 비용뿐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은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물론 반영하면 당기순이익에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 표현을 기업회계는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부에게는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에 반영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에 반영한다고 할 필요가 있냐?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자. 그래서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한다를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한다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항목이 여기저기 계속 등장한다고요. 모든 손익 항목에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정사항은 하나인데 그게 영향을 주는 문구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놓고 보면 알맹이는 별로 바뀐 거 없고 껍데기가 좀 바뀌었을 뿐이고 수험생 입장에서 좀 가져가야 될 포인트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절반 정도는 그냥 이거 한두 개로 정리하면 끝날래요. 유동 비유동 구분이 없어졌어? 그러면 끝날래요. 재정 운영 결과에 반영한 대로 바뀌었어? 그럼 끝날래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내외로 정리가 마무리될 거고요. 대신에 오늘 좀 정리하고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모의고사가 됐든 아니면 문제집이 됐든 좀 바뀐 내용을 인제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그걸 적용하는 과정들이 그 뒤에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특강을 어떤 분들이 들어야 될지, 특강을 듣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2025년 강의를 들었는데 이거 특강 또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작년에 9월 달, 10월 달에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2004년, 24년 9월, 10월에 강의를 들었는데 1월 1일 돼 가지고 뭐가 또 새로 바뀌었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미 작년 가을 강의에는 2025년 대비 강의에는 제가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교재는 미리 나오는 바람에 반영이 안 돼 있었지만 강의 때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추록을 배포를 했고 그 추록에 맞춰 가지고 바뀐 내용으로 강의를 했어요. 재촬영해서 올린 거죠. 그래서 누가 지금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들어야 될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제가 2024년 대비교재, 지금 말고 작년 2023년에 발간된 2024 대비교재가 2023년에 출간됐죠. 2024년 대비교재가 2023년 출간이 됐고, 그 다음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가 개정이 됐냐면요, 법부터 개정이 됐어요. 국가회계법. 그래서 국가회계법이 있고, 밑에 이제 시험은 시행령들이 있고 이러잖아요. 규칙이 있고. 자, 근데 국가회계법이 자 2025년 1월 시행이 되는데, 이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건데, 언제 이 개정을 발표했냐면 작년 3월에 개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2024년 대비 교재는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작년 대비 교재를 가지고 있고, 작년 대비 2024년 대비 강좌들을 들었는데 2025년 대비 강좌를 듣지는 않았다 하시면, 지금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요 개정 특강을 찍는 겁니다. 그분들이 메인 대상. 2024년 대비 교재를 가지고 2024년 대비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주된 대상으로 지금 이 특강을 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년 3월에 국가교육법이 개정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2025년 대비 교재, 올해 시험 대비 2025년 대비 시험 교재를 작년에 기본서 공탁 기출을 좀 미리 땡겨서 발간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책을, 그러니까 수강생이 확 늘어나면서 책이 출판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팔려 나가가지고, 그래서 2024년 대비 교재가 2024년 시험 전에 품절이 돼 버렸습니다. 품절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2025년 시험 대비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냥 절판시켰다가 천천히 낼까도 했는데, 뭐가 문제가 나냐면 7급 대비 하시는 분들, 7급 시험이 가을에 있어가지고 봄부터 2024년 7급 대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공탁 기출이 없어가지고 시험 준비를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출판사가 새로 또 7급 준비하시는 분만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찍기에는 이게 너무 재고가 많이 남을 것 같다. 사실 출판사도 돈을 버는 영리 집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2024년 걸 추가로 찍기는 좀 그런다고 하길래, 그러면 2025년 대비 교재를 땡겨서 찍자, 땡겨서 출간하자. 그래서 제가 작년 기본서랑 공탁 기출을, 기본서는 봄에 2024년 봄, 그리고 공탁 기출도 2024년 여름 되기 전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뭐는 반영이 되어 있냐면요, 2025년 대비, 25년 대비 기본서랑 공탁 기출, 요 기본서랑 공탁 기출에 뭐는 반영이 되어 있었냐면 국가회계법의 개정. 국가회계법 근데 개정력이 많지 않아요. 법에서는 딱 한 줄 바뀌었어요. 국가회계 기준, 국가의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국가의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포함한다. 이거 하나 딱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는 현금흐름표, 이 교재에는 현금흐름표, 국가의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안 들어가 있었지만, 이 교재에는 현금흐름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여름에 작년 8월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법 밑에 있는 규칙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오죠.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령 규칙이 작년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를 할 핵심 내용인데, 이것들은 작년 기본서랑 공탁 기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025년 대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추록을 배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추록은 2024년 대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반영. 그래서 제가 추록이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두 가지로 2024년 대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2025년 대비 기본서 공탁 기출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이 추록, 2024년 대비 교재랑 2025년 대비 교재의 추록의 차이는 뭐냐면, 이 국가회계법 현금흐름표가 2025년 대비 교재에는 현금흐름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24년 대비 교재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몇 줄이 차이가 나요.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를 포함한다 안 한다, 그것 때문에 이 추록과 이 추록이 따로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요 기본서랑 공탁 기출은 책이 없어가지고 시험 준비를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좀 미리 요 교재를 가지고, 2024년 대비 교재랑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인쇄를 해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요 개정된 다음에
올해 이제 저는 요 기본서 강의랑 공탁기출 강의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 촬영을 하는 시점, 올해 대비 강좌를 촬영하는 시점에는 요 개정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개정된 내용들을 반영해가지고 2025년 대비 강좌를 여름하고 가을에 개강을 했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추록 요거 개정세법 개정 강의 개정 특강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다 바뀐 걸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때 강의를 할 때 제가 요 추록을 배포했으니까 추록이 있으니까 첨부해 가지고 요 반영을 해서 강의를 들으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 이 개정 특강이 2025년 1월 1일 새로 바뀐 내용이 아니다. 이미 작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강의에 8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8월에 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강의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2025년 대비 이제 빈칸 노트나 양치기 모의고사 이것들을 다 반영해서 또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비 빈칸 노트가 공타는 일찍 품절이 돼가지고 공타기출 일찍 재출간을 하면서 반영을 안 하고 출간을 했지만 빈칸 노트는 그때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반영해가지고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빈칸 노트나 양치기 모의고사 1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5년 대비로 출간된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록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빈칸 노트나 작년 양치기 모의고사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빈칸 노트랑 양치기 모의고사에 대한 개정 추록이 배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 그 개정 추록 같은 거 못 받았는데 하시는 분은요, 카페 사교육 공무원 회계학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글 중에 정부회계 개정 추록이다. 그래서 기본서랑 빈칸노트 공탁이출, 기본서 빈칸노트 공탁이출 해가지고 추록이 나갔고, 또 며칠 전에 양치기 모의고사에 대해서 또 별도로 추록을 제가 카페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혹시나 추록 지금 반영 안 하신 분들은 그 추록을 가지고 반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할 특강은 요 추록 가지고 특강을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록은 뭐 기본서도 있고 빈칸노트 있고 공탁기출 막 따로따로 다 뭐 기본서 추록 강의 개정 강의하고 뭐 공탁기출 개정 강의하고 빈칸노트 개정 강의하고 양치기 개정 강의하고 뭐 이럴 수는 없어요.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할 건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 바뀐 건지 그 내용을 10페이지 정도로 정리한 게 이거거든요. 자, 국가회계조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우리 사실 기존 들어가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 규정하고 이번 규정하고 바뀐 부분이 어딘지 그것만 딱 표시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게, 그게 이제 범죄처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그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제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번에 바뀐 게 어떤 것들인지 바뀐 부분만 출력을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만든 파일, 요걸 제가 지금 카페에 올릴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카페에다가 개정특강 올릴 겁니다. 뭐 유튜브에만 올릴지 아니면 유튜브랑 공단기 동시에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올리면서 올립니다. 링크 걸어가지고 올리면서 자, 교재는 이거니까 요거 출력해가지고 강의 들으십시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출력해가지고 요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뭐 프린터가 없다? 그러면 뭐 출력하지 않으시고 화면만 보셔도 되고, 사실 화면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개정은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것들을 개정을 한 거냐, 예전에 3년 전에 2022년에 자,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을 하겠다. 정부에게 독식 후기를 도입해가지고 국가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근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보고 이해할 수 있냐? 이해하기 힘들더라, 내용이. 그래서 좀 진짜로 좀 이왕에 국가재무제표 만드는 거 정보 이용자들 이해하기 좀 쉽게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조금 쉽게 개편하자 해가지고, 자, 정부는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 국가결산의 유용성, 진짜 이게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유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결산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자, 개편하는 취지가 뭐냐? 첫 번째,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만들자. 쉽게 이해하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제공하고, 두 번째, 재무제표를 기반한 결산 분석 기능을 확대하고 그걸 가지고 진짜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셋째,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 구성. 이게 세 번째가 사실 뭐냐면, 국가회계 기준 만든 다음에 정부에게 도입한 다음 복식분기 도입한 다음에 기업회계가 개정이 돼버렸죠. 무슨 개정? IFRS가 도입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게 강의할 때 계속
작년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에게는 IFRS 도입되기 전에 옛날 기업회계 기준을 카피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요걸 최근에 개정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가지고 조금 흐름에 맞춰가지고 개정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계좌를 마련했고, 자,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중에서 재정상태표나 재정운용표는 전면 개편하고, 자, 그리고 현금운용표를 재무제표 신설. 현금운용표가 없었는데 현금운용표 재무제표 신설해가지고, 현금운용표가 있어야지 요 결산 분석 같은 것들이 가능하겠더라. 현금운용표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주석하고 필수 보충 정보, 부석명세서, 부석 서류가 있었잖아요. 부석 서류가 따로 있을 필요 있냐? 뭐 하자? 주석으로 그냥 합치자. 그냥 주석에다가 필요한 내용 주석에다가 적으면 되지. 그걸 굳이 뭐 필수 보충 정보, 부석명세서 따로 적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합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단일화해서 작성 대상을 확대한다. 자, 그래서 이 취지를 가지고 2022년 앞으로 바꾸겠다 해서 2년 동안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드디어 이번에 개편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발표한데요. 자, 개정된 내용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회계법, 국가회계법에서는요, 뭐가 바뀐 거냐면 현금운용표가 도입됐다. 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국가회계법 제14조에 자,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해서, 자, 1번, 2번 막 예선 결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3번 재무제표하고 가나 다까지만 있었는데, 가나다 해가지고 재정운용표, 재정 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요 세 가지만 있었는데 현금운용표가 도입된 거죠. 그래서 법에서 바뀐 거 딱 이거 한 줄뿐입니다. 현금운용표가 국가회계 도입이 됐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도 현금운용표, 지자체는 현금운용표가 있었지만 국가에는 없었잖아요. 국가도 현금운용표가 필수 재무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요거 한 줄 딱 바뀐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국가회계 기준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크게 정리해 보면 네 가지예요. 요 네 가지만 크게 보면. 자, 첫 번째 뭐냐면 금방 보셨던 현금운용표가 새로 생겼으니까, 법에서 현금운용표가 생겼으니까 밑에 이제 기준에서 그 현금운용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금운용표가 새로 도입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석 서류들, 필수 보충 정보랑 부석 명세서가 없어지고 그게 주석으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개정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 쉽자고 만들었는데, 그때 재무제표에 유동하고 비유동 분류가 돼 있잖아요. 우리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근데 그 유동, 비유동 분류가 국가에 필요하냐? 국가의 유동, 비유동 분류가 필요할까요? 제가 여러분 재무회계 강의할 때 초반에 그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는 사실은 약간 누구를 위해 만든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개념체계에서 특정 정보 이용자 집단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약간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게 있다. 사실 채권자, 말하면 대여자, 우리 대여자라고 말하는 은행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은행 보기 좋게. 왜 그러냐면 정보 이용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은행이라고요. 사실 그때 말씀드렸던데, 재무제표를 보는 게 투자자들도 재무제표를 보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2,500개밖에 안 된다고요. 2,500개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근데 나머지 70만 개 회사들은 투자자가 없어요. 비상장 회사는 거의 투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70만 개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재무제표를 가장 많이 보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약간 만들어진 게 사실상 있어요. 원래 개념체계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틀린 점이 됩니다. 재무제표는 특히 대여자의 관점에서 만든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동등하게 정보 이용자들을 취급한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실무상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동, 비유동 나누는 게 그 이유라고. 유동, 비유동. 아니,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라는 건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당장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긴 기간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단기 자금은 1년, 만기를 1년을 빌려준다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야, 얘가 지금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왔는데 1년 만기로 빌려줄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보고 뭐 상태 안 좋으면 만기 연장 안 하고 상환을 요청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건데, 잠깐만, 뭐 10년, 20년 뒤는 모르겠고 우리 관심 없고 당장 1년 안에 무슨 큰일이 날 위험은 없냐, 1년 뒤에 만기가 온다고 갚을 수 있냐,
그래서 뭐냐면 야 그러면 니네 자산하고 부채 그러니까 나중에 돈 되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는 1년 뒤에 받아야 되니까 1년 뒤에 돈 되는 게 얼마야? 이거 구분 좀 해줘. 전체 자산 다 늘어놓지 말고 이 중에서 1년 안에 돈 되는 거 딱 잘라가지고 아 여기까지가 1년 안에 돈 되는 거야? 아 그럼 1년 뒤에 얼마 정도 생기겠네? 근데 잠깐만 1년 안에 또 갚아야 할 것도 있잖아. 유동부채도. 요것도 잘라서 보여줘. 은행 입장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누가 국가한테 돈 빌려주면서 1년 만기 1년 뒤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망할지 모르니까 자 대한민국이 1년 안에 갚아야 될 게 얼마인지 보자 이럴 필요성이 있을까요? 1년 뒤에 국가가 망한다? 국가는 유동성 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잘 성립하지 않잖아요. 물론 옛날에 예외적으로 IMF 같은 외환위기가 잠깐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가의 자산을 보여주는데 그 유동하고 비유동을 나눠서 보여줄 필요가 있냐? 이 취지예요. 그래서 괜히 막 유동 비유동 이딴 말 쓰지 말고 그냥 아 이건 투자 자산이야. 그냥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 단기 투자 자산, 장기 투자 자산 국가 입장에서 나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요. 유동성 분류가 없어졌습니다. 유동 비유동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옛날에 단기 투자 자산, 장기 투자 자산이 있었다면요. 이제 단기 장기가 없어요. 그냥 투자 자산이에요. 부채에 단기 차입금하고 장기 차입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차입금이에요. 유동 비유동 구분도 없어지고요. 자산 분류의 유동 비유동이라는 말이 다 사라지고요. 다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면 막 여러 가지가 계속 막 다 묶이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묶이고 장기 사채, 단기 사채 뭐 묶이고 이런 식으로 다 묶이다 보니까 내용들은 막 다 이제 막 표현을 수정을 하지만 결국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 비유동 구분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자산 분류를 좀 간략화하자. 자산이 옛날 분류 보면 막 뭐 유동자산 있고 이제 합쳐지지만 유동자산 있고 밑에 뭐 그러니까 뭐 투자자산 있고 일반 유형자산, 무형자산 막 이렇게 카테고리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카테고리 딱 세 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큰 카테고리를. 그래서 간략화 시킨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 좋게 하자. 그래서 뭐냐면 딱 자산은 세 가지예요. 자산의 분류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금융자산, 그리고 유무형자산, 그리고 기타자산.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두 가지인 거죠. 나머지 기타니까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 그리고 부채도 차입부채, 빌린 거, 차입부채, 충당부채, 뭔가를 대비해 놓는 거,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 이렇게 좀 간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큰 흐름, 큰 개정사항,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개정사항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뭐냐면 재정운용표에 성질별 재정운용표 있죠.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 공시랑 성격별 공시, 기능별 공시는 매출원가랑 판관비 나누는 거고, 근데 성격별 공시는 매출원가 판관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그냥 나열하는 거. 그리고 국가에도 뭐가 있었죠? 소위 말하는 이 프로그램별 재정운용표, 일반 재정운용표는 프리, 배분, 순환 결과 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 순환가인지 뭐 관리 운영비인지 막 나누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원래 있었죠. 근데 성질별 재정운용표를 어디에다가 붙여넣었죠? 부속서류. 필수보충 정보에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속서류가 없어졌다고요. 그 없어지면서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주석으로 통합된 게 아니라 앞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재정운용표가 두 가지 형태로 공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능별 공시랑 성격별 공시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별 공시와 성격별 공시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국가는 기능별 공시도 하고 성격별 공시도 해라. 그래서 프로그램별 재정운용표, 옛날 그 프리배분 순환 결과 이렇게 나누는 걸 프로그램별 재정운용표 아니면 뭐 분야별 재정운용표, 뭐 사업별 재정운용표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프로그램별, 기능별 재정운용표랑 성질별 재정운용표 두 가지로 재정운용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필수 보충 정보에 있던 게 본문으로 올라왔다. 주석으로 간 게 아니라 본문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재정운용표가 두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운용 순원가. 자, 재정운용 순원가는 뭐냐면 우리 재정운용표 보면 양식이 이러잖아요. 프, 리, 배분. 그리고 순, 환, 결과죠. 재정운용 순원가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약간 뭐에 기업회계에 되면 뭐에 해당한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고 여기서 법인세 비용 빼면 요게
당기순이.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용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할 거냐, 당기손익에 반영할 거냐라고 하지,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할 거냐, 범위세 비용 차감적 순손익에 반영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부에게는 범위세 비용 차감적 순손익에 반영해라 이렇게 계속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런 거 같네. 그냥 당기순익에 반영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하라던 표현들이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 내용은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 재정운용 순원가 대부분 이 안에 들어있는 비용들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비용들인데, 사실 이제 비용 중에 어떤 것들은 비교한 수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한 비용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여기다 반영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다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반영하라고 하면 비교한 비용까지도 다 포함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 표현들은 뒤에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분량이 많은 거지. 일단 정리해놓고 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일단 베이스로 까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용들 한번 보시죠. 하나씩. 자, 현금표 신설하고 부속서류 주석으로 단일화했다. 그래서 자, 규정에서 5조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라고 돼 있던 게 뭘로 바뀌었냐면 재무제표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됐다? 자, 국가효익에 따라 재무제표는 자정상태표, 자정물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표 없었는데 뭐가 추가? 현금우림표가 추가가 됐다. 그래서 현금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제 뭐가 사라졌다? 부속서류는 필수보충 정보와 부속명세로 한다라는 게 삭제, 없어졌기 때문에 부속서류 자체가 이제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회계에서 지자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는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수보충 정보나 부속명세서 이런 부속서류가 등장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바뀐 거고요.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현금표가 신설이 됐으니까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앞에서 보면 현금표 새로 만들었으면 그 현금표에 대한 내용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현금표는 회계년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자, 현금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해서 현금표 서식 쭉 나오고요. 근데 자, 현금표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는 현금표 만들어진 게 우리 지자체는 현금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현금표랑 국가 현금표랑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자체는 현금표 포함돼서 현금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어떻게 구분했죠?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세 가지 활동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을 했지만, 지자체는 여기서 뭐가 달라진다? 영업이란 말을 안 쓴다고 했죠. 정부가 무슨 영업을 하냐, 장사하는 조직이 아니니까. 대신 뭐라고 했다? 경상활동이란 말을 썼죠. 경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건 똑같지만 영업활동에 대한 표현이 영업활동이 아니라 경상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국가회계 기준에도 현금표가 도입이 됐는데, 근데 국가 이름이 또 달라요. 밑에 투자랑 재무는 다 같아요. 투자랑 재무는 다 같은데, 영업활동을 경상활동도 아니고 영업활동도 아닌 운영활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운영활동. 운영. 아마도 이제 취지는 그것 같습니다. 재정운영표잖아요. 손익계산서를 재정운영표라고 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그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냐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재정운영과 관련된 활동들이니까 운영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지자체도 운영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자체는 아직 개정이 안 됐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지만 나중에 지자체도 아마 운영활동이라고 개정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이름이 다르다. 요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건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국가 운영활동, 근데 지자체는 경상활동?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냥 국가재무제표, 자, 국가현금흐름표는 경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맞았냐 틀렸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표시한다. 그럼 틀린 지문. 그래서 지방이 경상활동, 국가가 운영활동인데 어떻게 한번 기억을 하시냐면요. 경상도, 경상활동, 경상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지방, 그 지자체는 경상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국가는 이번에 생기면서 재정운영표의 운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제로 만들기 좋은 그 수업 목적에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금흐름표가 포함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속 서류는 사라졌다는 거, 국가에서. 그리고 국가의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이 아닌, 경상활동도 아닌 운영활동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현금흐름표 작성할 때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우리 영업활동, 국가로 따지면 운영활동인데, 이 운영활동을 작성을 할 때 기업회계에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법하고 간접법. 직접법은 각각의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이 얼마인지, 거래처의 현금 유출이 얼마인지, 종업원에 현금 유출이 얼마인지 이렇게 각각의 현금 흐름을 구해내는 거라면, 간접법은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 가지고 조정하는 거, 영업 무관 손익 제외시키고 영업 관련 자산부처 조정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현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현금표를 뽑아내는 게 간접적으로 뽑아내는 거, 이게 간접법인데, 자,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쓴다? 기업회계에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나요? 쓰고 싶은 걸 쓴다. 뭐에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저한테 들으신 분은 바로 떠오르셔도 돼요. 무슨 자유? 포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단일로 만들 거냐, 두 개로 만들 거냐랑 현금흐름표를 직접법, 간접법 둘 중에 뭐로 할 건지는 그냥 선택이다. 또 포현은 자유인데 뭐는 제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유아동이나 성기 노출 제약되어 있다. 유동, 비유동 구분법을 쓸 거냐, 유동 순서에 따른 표시를 할 거냐, 이거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다. 목적적 값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 성기, 성격별 공식, 기능별 공식 뭘 할 거냐는 둘 중에 목적적 값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다. 그게 원칙이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부는, 아니, 기업회계는 둘 중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는요, 여기에 대해서 뭘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사실 기업들은 다 간접법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번에 현금흐름표를 국가회계에 도입을 하면서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싶은 규정이에요. 사실 기업에서 전부 현금표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걸 왜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걸 원칙이라고 했지? 야, 좀 특이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회계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직접법으로 작성해서 원칙으로 한다? 간접법으로 바꿔가지고 지문, 틀린 지문 만들기 좋잖아요.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100% 틀린 지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간접법을 쓴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야, 간접법이 원칙이 아니야? 직접법이 원칙이야? 이거 왜 그래? 야, 되게 쇼킹하다 할 수 있는 지문이어가지고 출제원이라면 탐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현금흐름표가 도입됐다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운영활동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직접법으로 작성해서 원칙으로 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보충 정보, 요건 어떻게 보면 좋아졌죠. 우리 필수 보충 정보에 뭐 이런 것들 나타난다, 막 쭉 해가지고 내역 있던 것들 이게 다 뭐 한다? 다 사라졌다. 그래서 성질별 재정운용표 있던 거 점점 본문으로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필수 보충 정보 그냥 삭제됐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공부해야 될 게 줄었으니까. 물론 지자체는 필수 보충 정보가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국가회계에 있던 것들 다 사라져서 삭제됐습니다. 이건 뭐 좋은 변화.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변화. 부속명세서도 마찬가지로 다 삭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가에서 필수 보충 정보나 부속명세서 물어볼 수 없고, 국가회계 기준인데 뭐를 필수 보충 정보에 표시한다, 뭐를 부속명세서 표시한다, 다 틀린 얘기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지만 유산자산, 옛날에 유산자산은 자산을 표현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어디에 필수 보충 정보에 이렇게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 보시면 주석과 관련된 내용 있는데요. 이제 앞에 필수 보충 정보, 부속 명세들은 그냥 삭제가 됐고, 주석은 내용이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기업 회계 기준하고 거의 같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있던 주석,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석에 표시한다 해서 중요한 회계 처리 방법, 뭐 옛날에는 장기 차입 부채, 상환계, 장기 충당 부채 뭐 이렇게 내역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내역이 없어졌어요. 그냥 어차피 필수 보충 정보
그냥 부속명세에서 있었던 것도 기본적으로 다 주석으로 가져오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괄적으로 주석이 야 그냥 재무제표 안 나타났는데 필요한 정보는 주석에도 공시해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번은 기업회계도 이거 있잖아요.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 처리 방법. 그래서 기업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IFRS 따라서 작성을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재고자산은 막 무슨 방법 썼다. 뭐 선입선출 썼는지 아니면 평균법 썼는지 뭐 그런 것들 적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규칙에서 주석 공시 요구하는 상황 당연히 정해야겠죠. 그리고 3번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적힌 거예요. 자정상태표나 자정운용표, 손자산표표, 현금운용표 즉 이 본문의 숫자로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주석에다 포함을 시켜라 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석도 간단하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속 명세서가 필수 보충 정보, 부속 서류가 사라지면서 주석으로 통합되니까 기존의 필수 보충 정보에 공시해라, 필수 보충 정보에 표시해라 했던 내용들이 주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있잖아요. 자산 인식 기준을 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 유산자산 아까 말씀드린 유산자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부가 여전히 영구히 보존해야 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원적 쭉 해가지고 이 유산자산은 뭐하지 않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어디 필수 보충 정보로 공시한다라고 돼 있던 게 이제 뭘로 바뀐다? 앞에 내용은 다 같은데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필수 보충 정보 없어지고 주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등장을 했지만 결국 두 마디로 줄일 수 있죠. 하나 뭐 현금표 도입이 됐다. 두 번째 부속 서류 없어졌다.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로 와가지고 자산과 부채 유동성 분류 없어졌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국가한테 뭐 1년 만기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1년 뒤에 국가가 망할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텐데 굳이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없앤 거야. 그래서 뭐냐면 원래 이제 자정상태표 작성 기준에 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여기 있었잖아요. 이 문구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국가회계 기준에서는요 유동, 비유동 이런 말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동이란 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유동, 비유동이. 그래서 유동성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저거 아예 조문이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을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눴잖아요. 원래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 유형자산 이렇게 나눴는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나눴는데 유동자 없어지는 거예요. 유동. 그래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보시면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뭘로 합쳐진 거냐면요. 그냥 합쳐진 거예요.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 그래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좀 심플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기타자산. 그래서 원래 여기 나중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는데요. 유동자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자산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장기 투자자산이 있는데 단기 투자자산, 장기 투자자산 합쳐가지고 그냥 투자자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테고리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자산. 대부분의 유동자산은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요. 대부분의 유동자산이 금융자산으로 합쳐져요. 1년 안에 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약간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금융자산 아니면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 기타자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자산하고 투자자산 합쳐가지고 금융자산으로 갔고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요 세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그냥 유무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일반 무형자산 좀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세 가지 묶여서 유무형자산. 나머지 기타자산 이렇게 카테고리가 바뀌었고 부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묶이긴 했지만 요 밑에 들어가 보면 요 유무형자산 밑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로마자 1, 로마자 1, 로마자 3으로 돼 있지만 요 카테고리 밑에 아래 들어가 보면 유형자산, 뭐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내역이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번에 이제 새로 바뀐 사례거든요. 개정된 재무제표 양식을 보여주는 건데 자 이렇게 로마자 1 금융자산, 로마자 2 유무형자산, 로마자 3 기타자산 셋으로 있는데 그 밑에 안에 들어가 보면 1번 현금, 2번 금융상품, 3번 투자증권, 4번 정부출자금 이렇게 쭉 있고 유무형자산 가서 보면 1번 일반 유형자산, 2번 사회기반시설, 3번 무형자산. 그래서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요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요게 요 밑에 카테고리 안으로 통합이 된 거죠. 분류 자체가 없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인 겁니다. 자,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도 요 유동부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유동자 사라져야겠죠. 유동부채 사라지는 거고 장기 차입 부채, 장기란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단기, 장기 여기 없어졌어요.
장기자 사라지고 장기충당부채 장기대 없어지고 비유동부채 비유동자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 장기자 사라진 차입부채, 장기자 사라진 충당부채, 비유동자 사라진 기타부채. 이렇게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동부채가 돼서 유동부채는 어떤 부채인지 쭉 적혀있던 유동부채 규정이 아예 삭제. 그래서 유동자들은 다 없어져요. 유동, 장기, 단기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자, 자산의 정의와 구분해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카테고리가 유동자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묶였잖아요. 금융자산으로 묶이고 유무형자산, 기타자산으로 묶였고요. 묶어놓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정들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규정이 막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분류 체계 포장지가 바뀌다 보니까 안에 이제 조항들 이것도 다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하나하나씩 막 뒤에 이제 내용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막 분량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막 유동자산 어떻고 어떻다, 투자자산 어떻고 어떻다 이런 것들이 이게 묶여가지고 이제 금융자산 어떻고 어떻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분류가 옮겨가니까 반 학생들은 그대로 있는데 일반하고 이반이 통합된 거예요. 아마 일반하고 이반하고 합쳐졌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되겠지만 조항에는 옛날 일반하고 이반이 합쳐졌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항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니까 내용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바뀐 게 없는데.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이런 조항들이 11조, 12조 막 있는 것들이 그냥 바뀐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12조는 삭제됐다, 2랑 삭제됐다, 2양 삭제됐다, 막 그래서 뭐는 신설했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 묶인 거예요. 내용이 막 있는데요. 보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단기 금융상품, 유동자산 밑에 단기 금융상품 있고 투자자산에 장기 금융상품 있잖아요. 그 단기 금융상품은 유동자산이고 장기 금융상품은 투자자산이었는데 묶어가지고 그냥 금융상품으로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금융상품 있잖아요. 그리고 단기 투자증권 여기 있고 장기 투자증권이 있었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여기에 투자증권으로 합쳐진 거고요. 단기 대여금과 장기 대여금이 있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대여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기존에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둘로 분류되어 있던 항목이 분리되어 있던 항목들이 다 합쳐졌다. 내용은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내용은 달라진 거 없고 금융자산, 요 유동자산 안에 있던 항목들이 대부분 금융자산 넘어와서 현금비 형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그 다음에 정부출자금은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요. 정부출자금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투자증권은 주식도 투자증권에 포함하잖아요. 주식이나 채권 투자증권이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투자증권이죠. 근데 뭐냐면 내가 돈을 투자 혹은 출자를 했어요. 근데 뭐냐면 돈을 투자하고 주식을 받은 게 아니라 주식을 못 받고 그냥 이 회사에 대해서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회사가 그냥 돈벌이를 하는 영리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 이런 거 있죠. 비영리 단체, 장학재단, 비영리 단체. 장학재단을 세우는데 민간에서 장학재단 세우기 위해서 기금을 내서 절반 내니까 국가에서 절반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랑 같이 해가지고 내가 5억 정도 낼 테니까 국가에서 기금을 5억 출연해가지고 어떤 공익법인 같은 걸 만든 거죠. 근데 그건 주식을 받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때 이렇게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출자금이라고 불러요. 출자금.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출자는 출자금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 출자금이라고 그러고요. 뭐 대여금, 미수채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유동자산 했던 미수채권 이런 것도 다 여기로 왔잖아요.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 이런 것들 다 묶어가지고 금융자산으로 묶였다. 그래서 옛날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둘이 있던 게 묶여가지고 금융자산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기존에 막 교재에 요것들이 적혀있던 것들은 다 이제 문구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록은 막 많아 보이는 게 여기 다 지우시고 요걸로 출력해서 붙여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있던 거 다 묶어서 그냥 유무형자산. 유무형자산 물론 무슨 얘기냐? 유무형자산은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런 다음에 일반 유형자산은 뭔지, 사회기반시설은 뭔지, 무형자산은 뭔지 그 규정이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거. 사실상 뭐 내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정부에게 이 조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부에게 교재를 만들 때 웬만하면 이것들을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조문의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물론 너무 외계어다. 기업 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계 기준을 직역을 하다 보니까 외계어예요. 근데 국가회계 기준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읽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이 표현,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표현을 내지 않고 이 표현, 사실상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달라진 게 없는데 표현하는 문구는 조금씩 달라졌거든요. 근데 시험에 아마 바뀐 표현, 바뀐 문구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구에 익숙해지라고 추록에다는 다 뜯어 고쳐놨지만 내용이 바뀌는 건 없다. 그냥 카테고리가 묶였을 뿐이다. 기타 비유동자산인데 비유동자 빠지고 기타 자산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속에 내용 들어가 보면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 체계가 껍데기가 바뀐 거고요. 자, 부채 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자 없어지고 장기자 없어지고 그래서 차입부채, 충당부채, 기타부채로 바뀐 거고 유동부채라는 내용은 다 삭제가 됐고 그리고 밑에 장기차입부채, 장기자 빠지고 차입부채 안에 내용 보면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죠. 뭐 장기차입부채는 자연사태로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기타 장기부채 말한다. 근데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하는 부채로서 뒤에 또 국채차입금, 국고채무 부당해이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사실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긴 힘든데 이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제 이 표현을 써야겠죠. 그래서 교재의 추록은 제가 다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놓은 건데 야, 뭐 바뀌었어? 막 여기서 막 토시가 바뀌고 막 조사가 바뀌고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돼? 아니요. 그냥 장기자 빠졌다, 장기자 빠졌다, 비유동자 빠졌다. 내용은 바뀐 거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순자산 정의. 이쪽이 이제 좀 국제회계 기준 반영해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타 포괄 손익이 옛날에 내용에 비해서 IFRS 도입되면서 기타 포괄 손익이 바뀐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재무회 쪽에서 최근에 뭐 특강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데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원래 과거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없었어요. 그냥 OCI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는 있었냐면요. AOCI는 있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있는데 기타 포괄 손익이 없었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 기타 포괄 손익이 없는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다고? 예,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손익계산서가 그냥 단기 손익에서 끝났어요. 근데 IFRS가 도입되면서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게 생겼다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그러면서 기타 포괄 손익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은 단기 손익에서 단기 손익이 아닌 총 포괄 손익에 포함되지만 단기 손익이 아닌 그 기타 포괄 손익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IFRS 도입되기 전에 생겼는데 이게 생기기 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건 자본 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IFRS 도입되기 전에. 그래서 막 좀 그 부분에 혼선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가르칠 때 단기 손익이 결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익이용 되잖아요. 단기 손익이 결산 거치면 이익이용 되는데 원래 이론상으로는 기타 포괄 손익도 결산 과정을 통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을 결산 과정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는 걸 이걸 안 가르쳐요. 왜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냥 기타 포괄 손익이 바로 온다라고.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기타 포괄 손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왔어요.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이 생겼고 이론상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내는 게 전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분계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 우리 정부에게서는 이 부분이 뭐 크게 바뀌었다는 아니고요. 자, 순자산 조정. 이 순자산 조정 이게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정부에게 있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이렇게 순자산 조정으로 가는데 자, 기업 회계에서는 요 순자산 조정 그러니까 순자산 조정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우선 IFRS 도입되면서 자산 재평가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수리적 손익도 생겼어요.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보험 수리적 손익을 반영하는 거 옛날에는 그냥 퇴직금 추계액으로 처리를 하다가 종업원 급여가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업회계에서는 이런 자산 재평가에서 재평가 잉여금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보내는 거, 보험 수리적 손익 관련해 가지고 재책정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내고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정부에게는 그걸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순자산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투자증권 평가 손익, FVOCI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뿐만 아니라 자산재평가, 보험 수리적 손익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없어졌네요? 아니에요. 여기 내용 들어가면 파생상품 평가 손익도 여전히 순자산 조정에 반영을 해요. 근데 대표적인 항목이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기 힘들겠고, 자, 여기에 들어갈 대표적인 항목은 투자증권 평가 손익, 자산재평가액, 보험 수익 손익이겠다.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구의 표현이 바뀐 거지 뭐 내용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다. 뭐 기타 포괄 기존에도 이것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했고 순자산 조정을 보냈던 항목이에요. 근데 대표적인 항목들을 표현을 좀 바꿨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이제 본문으로 올라온 거예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필수보충 명세서에 있던 거, 그게 이제 본문으로 아예 올라와 가지고, 자, 재정운용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용표가 있고 국가의 재정운용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금 또는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용표는 뭐부터? 프로그램 수론가부터 해서 풀이, 배분, 순환, 결과 다 보여주는데, 국가는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나열하면 너무 많으니까 윗부분 보이지 않고 그냥 밑에 순환, 결과만 보여줬다. 자, 근데 이제 재정운용표가 두 가지로 바뀐 거예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풀이, 배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프로그램별 재정운용표라고 부리고 이제 구분해서, 그리고 2번 성질별 재정운용표, 성격별 공시에 해당하는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생겼습니다. 국가도 생겼는데 국가는 프로그램은 말 안 쓰잖아요. 국가는 프로그램 나열하지 않잖아요. 근데 국가는 밑에 순환 결과만 보여줬잖아요.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국가의 재정운용표, 대한민국 재정운용표를 보자라고 했더니 갑자기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냥 위에 막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밑에 법인세 비용 차감료 순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세 줄만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위에 다 어디 갔어? 이게 좀 허전하네. 그래가지고 위에 요 프로그램을 다 보여주면 너무 많아,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없앤 거예요. 야, 너무 많으면 좀 묶어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보여주진 않더라도 아까 그냥 유형자산, 무형자산 요것들 사회기반시설 묶어가지고 유무형자산을 보여주듯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묶어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 그래서 밑부분을 프로그램별로 나열은 하지 않지만 분야별로 묶어가지고 분야별 순원가, 사업 순원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리, 배분, 순환, 결과 다 보여줍니다. 이제.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그걸 분야별 재정운용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질별 재정운용표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일단 재정운용표가 두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별 재정운용표. 일단 중앙가서 또는 기금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용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죠. 프, 리, 배분, 순환, 결과. 그래서 이렇게 쭉 보여주던 게 이 프로그램별 재정운용표 기존과 똑같은 게 있고, 뭐가 있냐면 성질별 재정운용표. 성질별 재정운용표 어떻게 보여준다? 그냥 수익, 비용, 끝이에요. 구분 안 한다고요. 매출원가, 판관비 막 이렇게 비용을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판관비에 해당 구분 안 하듯이 비용을 뭐 비배분 비용 막 이렇게 막 구분 안 해요. 그냥 수익 얼마,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비용에서 수익을 빼면 결과 얼마.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요. 수익, 비용 빼면 결과 얼마, 재정운용 결과.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수익, 비용, 재정운용 결과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수익을 보여줄 때 대신에 둘로 구분합니다. 약간 교환수익, 비교환수익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명칭이 이제 이전수익하고 국가운영수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질별 재정운표를 만들 때는 그냥 수익, 비용, 결과. 재정운용 결과는 그냥 비용에서 수익을 뺀 거다 나오는데, 근데 수익을 보여줄 때 수익을 둘로 나눠요. 이전수익하고 국가운영수익. 그래서 이전수익과 국가운영수익인데, 이전수익 둘 중에 뭐가 비교한 수익일까요? 이전수익 뭐죠? 넘겨주는 수익. 이전해주는 수익이거든요. 그 이전해준다는 건 뭐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전, 넘겨주는 거. 그래서 이전 수익에 가서 보면 옛날에 비교한 수익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그램별 재정운표에 비교한 수익 가보면 사회보험 수익, 부담금 수익, 재재금 수익, 기타. 사부재 기타. 근데 여기 와보면 이전 수익에 사회보험 수익, 부담금 수익, 재재금, 기타.
사부제, 기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이전 수익이라는 게 약간 비교한 수익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가 운영 수익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전 비용, 그냥 넘겨맞는 비교한 비용에 해당하는 이전 비용하고 국가 운영 비용, 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그래서 그냥 수익, 이전 수익, 국가 운영 수익, 비용, 이전 비용, 국가 운영 비용, 최종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 뺀 거, 끝.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성질별 재정 운용표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표가 프로그램별, 성질별 재정 운용표가 바뀌었고, 성질별 재정 운용표는 이렇게 수익을 이전 수익, 국가 운영 수익, 이전 비용, 국가 운영 비용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이게 이제 부처나 기금이었고요. 국가는, 자, 국가는 분야별 재정 운용표. 옛날에는 순, 환, 결과만 보여줬다. 그래서 그냥 1번이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출발해가지고 재정운용 순원가를 관서, 중간 관서별로 쭉 보여준 다음에 비교한 수익 등 해서 재정운용 결과. 대신에 비교한 수익에 국가는 뭐가 들어간다? 부처나 기금에는 없지만 국세 수익. 부처나 기금에서 세금을 받으면 어디로 보냈죠? 국세징수활동표로 보내던 걸 국가는 이제 국세 수익으로 가져오니까 국세 수익이 하나 추가되는. 근데 요게 이제 성질별 재정운용표, 아니다, 분야별 재정운용표, 분야별 재정운용표로 명칭이 바뀌고, 위에 프로그램까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프로그램 묶어서 뭘로? 분야별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쭉쭉쭉 묶은 다음에 그걸 이제 사업순원가. 이 표현은 또 분야별로 묶어 놓은 다음에, 그럼 프로그램 순원가는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묶였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업순원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자체랑 똑같은 사업순원가. 그래서 국가가 하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사업순원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세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관리운영비냐 비배분 비용이냐 구분, 이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죠? 일종의 기능별 공시에 해당하는 분야별 재정운용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처럼 재정운용 순원가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 비배분세 다 보여주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게 분야별 재정운용표고요. 성질별 재정운용표는 똑같이 그냥 수익, 비용, 결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아까 부처나 기금, 수익, 비용, 결과 있잖아요. 근데 국가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수익, 비용, 결과 같습니다. 근데 수익의 항목에 부처나 기금은 이전 수익이냐 국가 운용 수익이냐 둘이었다면 국가는 뭐가 포함된다? 좀 전에 국가는 무슨 수익이 있죠? 세금을 걷어들이죠. 그래서 국세 수익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비용은 똑같아요. 이전 비용, 국가 운영 비용 둘로 나누는데 수익은 국세 수익, 이전 수익, 국가 운영 수익. 그래서 자, 국가의 성질별 재정 운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해서 수익, 비용, 결과. 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뺀 거. 근데 수익에 이전 수익, 국가 운영 수익뿐만이 아니라 국세 수익이 들어간다. 하지만 비용에는 이전 비용, 국가 운영 비용 같다. 그래서 이렇게 성질별 재정 운용표가 추가가 됐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변동사항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본서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겠죠. 막 재정운표 쪽의 내용들이 그래서 잘라 붙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질별 재정운용표가 추가됐어. 성질별 재정운용표 어려운 건가? 아니. 그냥 수익, 비용 두 가지 보여주는 거. 수익은 이전 수익, 국가 운영 수익. 국가는 거기에 국세 수익이 추가가 되는 거고, 비용은 이전 비용, 국가 운영 비용. 이렇게 해서 그냥 보여준 다음에 비용에서 수익을 빼가지고 바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 요게 성질별 재정 운용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 재정 운용 순원가에 반영하라는 것들을 다 재정 운용 결과에 반영하라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위의 내용은 뭐냐면 자산에 대한 감액 손실, 자산에 대한 감액 손실 발생하면 뭐에 반영해라? 당기손익에 반영해라. 그걸 옛날에는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이제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하라고 바뀐 거고요. 감액 손실 환입되면 환입도 마찬가지로 당기손익에 반영해라. 그걸 옛날에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재정운용 결과. 범위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이라고 할 필요는 있냐?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면 되지. 그렇게 바뀐 거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채권 채무 현재 가치 평가했을 때 이자 비용, 의료이자율로 환입하거나 상각한 현재가치 할인차금, 그 이자 비용에 포함하는 거니까 당기손익을 보내는 건데 그거 재정운용 순원가를 재정운용 결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환율 변동 효과, 환율 변동 손익이 생기면 당기 손익에 반영해라. 그걸 재정운용 순환가에 반영하라.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해라. 그리고 비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는 어떻게 하죠? 그게 원래 기타 포괄 손익에 보고되는 거면 환율 변동 손익 또 기타 포괄 손익으로, 그 손익이 당기 손익에 반영되는 거면 환율 변동 손익도 당기 손익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표현이 바뀐 거예요. 뭐가? 당기 손익에 반영되면 당기 손익에 반영하라를 옛날에는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하는 경우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해라. 근데 이게 바뀐 거죠.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하는 경우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해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는 경우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하라, 이걸 조정 항목이라고 옛날에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순자산 변동표의 조정 항목. 그래서 손익을 조정 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학교도 해당 조정 항목에 반영하고, 근데 조정 항목이라고 보니까 좀 헷갈렸나 봐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냐면, 자, 순자산 조정, 여기서 말하는 조정 항목이라는 건 순자산 조정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순자산 조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학도 함께 반영해라. 함께 순자산 조정에 기타 포괄 손익 누기에게 반영을 해라. 기타 포괄 손익은 없거든요. 그죠? 기타 포괄 손익은 아직 국가에게도 없어요. 아까 손익계산서 재정운용표에 뭐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항목이 등장하지 않고 당기 손익에서 끝나잖아요.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반영하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순자산에 반영해라. 순자산 조정에. 그렇게. 그래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다. 파생상품과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평가손익, 아까 파생평가손익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하는 걸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순자산 변동표의 조정 항목 중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표시한다를 순자산 조정에 반영한다. 그냥 표현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순자산 조정 항목에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거 투자증권 평가상의 파생상품 평가손익인데,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대표적인 항목이 아니다. 물론 포함하지만 여전히 포함하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항목을 자산재평가액 보험수리적 손익 이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자산의 평가에 가보면 막 내용들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바뀐 취지를 연장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항목들입니다. 우리 이제 자산과 부채 평가 앞에는 이제 분류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평가할 때 명칭이 아까 유가증권이라고 돼 있던 게 이제 투자증권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증권, 장기 투자증권 구분하던 거 장단기 구분 없어졌으니까 조항이 삭제된 거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채무증권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장기 투자증권 및 단기 투자증권 돼 있던 거 그냥 채무증권으로, 자, 채무증권은 삼각후 취득원가 평가고, 지분증권과 뭐 기타 장기 투자증권, 기타 단기 투자증권 있었는데 이거 없앤 거예요. 그냥 없애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자, 다만 이 유가증권 중에서 투자 목적의 장기 투자증권, 단기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분류가 이제 뭐죠? 투자증권이잖아요. 분류가 투자증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그냥 무슨 목적이다? 투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투자증권인데 카테고리가 투자증권인데 투자 목적인 경우라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투자증권이면 투자 목적이겠죠. 그래서 저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시면, 자, 채무증권은 그냥 채권은 삼각후 취득원가를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평가한다. 기존과 같습니다. 기존에도 채권은 삼각후 취득원가, 주식은 취득원가, 이게 원칙이었죠. 그다음에 다만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이라고 나오는데, 투자 목적인 경우는 필요 없고 다만 뭐가 있으면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며, 뒤에 있는 내용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자, 그러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 금액은 순자산 조정에 같은 내용이죠. 순자산 변동표의 조정 항목으로 표시한다. 그냥 순자산 조정에 반영한다 하면 돼요. 순자산 조정. 그 자본에 반영하면 당연히 그 자본의 변동은 순자산 변동표에 또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순자산 조정에 반영한다 하면 될까? 그냥 순자산 변동표의 조정 항목으로 표시한다라고 할 필요는 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자산 조정에 반영한다. 그래서 장단기 구분만 빠져나가고 사실 바뀐 내용 없다. 자, 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요 감액손실 인정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규정이 삭제가 됐잖아요. 근데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에 대해서 감액손실 인식하고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한다. 이게 규정은 삭제됐다고 나오지만 이게 왜 없어졌냐면요, 앞에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평가 기준에 앞에서 봤던 자산, 요 유가증권, 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해서
감액 손실이 있으면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해라. 환입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과에 반영해라 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다시 적을 필요가 있냐. 그냥 자산의 평가 기준에 감액 손실 규정이 있는데 얘만 굳이 따로 유가증권은 다시 한번 적어줄 필요가 있냐? 중복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삭제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부 출자금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정부 출자금. 어떤 비영리 법인 이런 데, 공익단체 이런 데 출자한 금액 같은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냐? 주식하고 똑같아요. 지분증권과 똑같습니다. 아까 투자증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투자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더하고 종목별로 무슨 방법이 제일 쉽다? 총평균법. HTS 열면 평균 나와 있으니까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이게 투자증권에 대한 평가잖아요. 똑같아요. 정부 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같은 내용이죠. 사실상 정부 출자금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냥 투자증권, 주식하고 똑같이 평가한다. 똑같이 부대비용 더하고 총평균법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미수채권 등의 평가. 미수채권에서 장기대여금, 단기대여금 당연히 장단기 구분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여금 및 미수채권 대여금으로 합쳐진 겁니다. 그것만 바뀌었어. 똑같고요. 이 밑에 막 신설돼가지고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융자금 원금과 횟수 추정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신설이 아니라 사실 옮겨온 거야. 원래 옛날에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있었거든요. 규정이 45조에 원래 융자보조 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재 평가해가지고 내용은 같아요. 우리 옛날에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있던 거. 근데 이게 왜 옮겨왔냐면 사실 융자보조 원가충당 이 45조는 부채 규정이거든요. 부채 쪽에 가가지고 부채에 보증충당 부채, 그 다음에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융자보조 원가충당금은 부채가 아니에요. 잘못 있었던 거죠. 어차피 둘 다 보증이니까 융자를 해주는 것도 일종의 보증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냥 보증은 얘가 돈을 빌리는데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거고, 융자는 아예 정부가 우리 돈을 빌려줄게, 싸게 빌려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요건 뭐냐면요, 융자금에 대한 차감 항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야, 얘한테 우리가 10억을 빌려줬는데 사실은 이거 너무 싸게 빌려줬고 또 얘가 못 갚을 일도 있어가지고 빌려준 건 10억이지만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건 9억밖에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1억을 융자보조 원가 충당금으로 차감하는 거예요. 채권에서 뭐 차감하듯이 대손충당금 차감하잖아요. 채권이 있고 못 받을 걸로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만큼 차감, 채권 명목상의 금액은 10억인데 1억은 못 받을 것 같아 하면 대손충당금 1억 차감해서 9억으로 표시하죠. 그때 이 대손충당금이 부채인가요? 아니잖아요. 부채가 아니라 대여금의 미수채권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평가한다 해가지고 자산에서 대여금 미수채권을 다루면서 거기에 차감 항목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지 이 대손충당금을 부채로 다루고 있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융자보조 원가충당금도 융자금이라는 대여금하고 비슷한 융자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자산 쪽에서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이걸 왜 부채 쪽에 갖다 놨냐. 그래서 자산 쪽으로 끌고 온 거야. 자산을 그렇게 쭉 해가지고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대손충당금과 비슷하게 융자보조 원가충당금을 설정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이게 이제 회계처리 기준 예규가 있거든요.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예규 가보면 융자금의 차감 항목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산의 차감 항목이지 부채 쪽에 둬야 될 항목이 아닐 것 같아서 끄집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옛날에 융자보조 원가충당금하고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신구 조문을 비교하면 새로 신설된 조문처럼 보이지만 신설이 아니라 이동으로 봐야 되는 항목이고요. 자, 일반 유형자산. 기존의 일반 유형자산 및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거 소위 말하는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거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현상 유지면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을 처리해라 라고 했던 거에서 저기에 이제 유무형자산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유무형자산으로. 근데 유무형자산이 뭐가 들어가죠? 유무형자산이 아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유형자산, 사회기반, 일반 유형자산, 사회기반에서 무형자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정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무형자산도 취득후 지출을 똑같이. 근데 사실 옛날에도 무형자산에서 규정은 없었지만 자본적 지출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증가, 수익적 지출은 비용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무형 자산이라고 표현만 이것도 바뀐 것 뿐이다. 자, 그래서 얘도 뭐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표현만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요. 자, 부채 쪽에서 옛날에 국채라고 했던 거 국공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행한 건 국채지만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뭐 그런 데서 발행한 건 공채가 있거든요. 공사에 발생한 공채. 그래서 국채를 국채 및 공채로 바꿨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국채가 아니라 국채 등, 국채 및 공채로 바꾼다면 국채 등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국채가 국채 등으로, 옛날 국제 할인 발행 차급에서 이제 국채자를 빼버린 거죠. 그냥 할인 할증 발행 차급. 그리고 국채에 대한 국채 등에 대한 이렇게 바뀐 거. 사실상 그것도 내용 바뀐 거 아니고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옛날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앞에 카테고리상 큰 카테고리로 보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타 충당 부채. 그 부채 중에서 기타 충당 부채 안에 해당하니까 그냥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기타 충당 부채 중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표현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도 아니고요. 자, 옛날에 연금 충당 부채랑 보험 충당 부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규를 따라오게 돼 있었는데 그 예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가져온 거예요. 기준으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예규했던 내용을 그냥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예규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안 했어요. 이건 교재에도 제가 기본서에도 연금 충당 부채랑 보험 충당 부채 어떻게 평가를 한다? 보험 수리적 가정으로 평가를 한다. 그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규했던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자, 연금 충당 부채에 대해서 보험 수리적 가정 적용한다. 자, 근데 뭐가 생겼냐면 하나는 기억을 해주세요. 혹시나 이건 나오면 되게 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혹시나 싶은 게 뭐냐면요. 퇴직 급여 충당 부채 말고 퇴직 수당 충당 부채가 규정이 생겼어요, 이번에. 퇴직 수당은 뭐냐면 공무원들 퇴직할 때 퇴직연금만 나가는 게 아니라 퇴직 수당이라고 따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퇴직 수당 충당 부채, 요 퇴직 수당 충당 부채가 있는데 요걸 연금 충당 부채처럼 회계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처럼 하지 않냐면요. 퇴직급여 충당금처럼 하지 않습니다.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고 연금 충당 부채가 있거든요. 지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고 연금 충당 부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누구한테? 연금을 받지 않은 사람. 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하니까. 둘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한테 설정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공무원들 퇴직할 때 퇴직급여 충당 부채만 나가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만 나가는 게 아니라 퇴직수당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퇴직수당이 여기 묶여있지 않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묶여있지 않고 연금 충당 부채로 묶였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요. 그래서 퇴직수당 충당 부채는 자, 이게 만약 퇴직급여 충당 부채다? 그럼 뭐냐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즉 퇴직금 추계액으로 잡는 거야. 청산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올해 말에 퇴직하면 얼마 주는데 이걸로 잡아야 되는데 이걸로 잡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잡으면 뭐 한다? 보험 수리적 가정. 그래서 퇴직수당 충당 부채가 보험 수리적 가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얘랑 묶였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퇴직수당 충당 부채도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정규직 공무원 아니면 이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퇴직하면요. 공무원 연금하고 퇴직수당 충당 부채를 받아요. 퇴직금 못 받지만. 그래서 뭐냐면 요거랑 받는 거 이거 일반 공무원한테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보험 수리적 가정을 적용하는 거고 중요하고 금액이 크니까. 근데 이건 뭐였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무기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회사라면 비정규직일 텐데 국가는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기직 공무원이라고 쓰는 무기공무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는 것들은 금액이 크지 않고 그냥 몇 년 동안 다닐 거다 이걸 추정하는 게 사실 좀 그래요. 그러잖아요. 좀 이제 단기 계약직인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냥 퇴직금 충당 부채만 주는데 그건 그냥 퇴직하면 얼마 전에 일시금 끝내버리는 거고 근데 정식 공무원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요 연금도 나가고 퇴직금 충당 부채를 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 나갈지 보험 수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해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세요. 제가 사실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좀 약간
그냥 좀 무례한 표현도 쓰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퇴직 수당 충당 부채 하나 기억하시고, 퇴직 수당 충당 부채는 일시금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금 뭘 하지 않고 계속 기업 가정을 반영한 보험 수리적 가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것만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까 말한 융자보조 원가 충당금 앞으로 옮겨갑니다. 부채 쪽에 있던 게 이제 삭제가 됐다기보다 앞으로 옮겨간 거고요. 보증 충당 부채 내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고 이게 일본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올라와서 이게 이제 일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뀌었다고 돼 있는데 바뀐 게 아니라요. 그냥 1번이 자산 쪽 옮겨가면서 2번이 일본으로 올라왔다. 보험 충당 부채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존에 어디에 있던 거 그냥 기획재정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방법, 연금 충당 부채랑 보험 충당 부채 예규에 있던 걸 법으로 끌고 올라온 것 뿐이에요.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 끌고 왔어요. 자, 그래서 사실 들어가 보면 막 많이 바뀌었고 추록을 받아보면 막 잘라 붙여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러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크게 4개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도 시험 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현금표 국가에 생겼다. 그리고 부속 서류가 주석으로 단일화됐다. 요건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표가 재무제표에 포함된다는 거, 필수보충 정보랑 부속명세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건 기억하시고, 현금표 안에서 두 가지 뭐? 영업활동이 아니라 경상활동이 아니라 운영활동이라는 거, 그다음에 작성을 무슨 방법? 직접법의 원칙이라는 거. 요건 수업 목적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가 부채 유동성 분류가 없어지는 거, 이건 사실 뭐 크게 단기, 장기 있던 게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유동이나 비유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안 된다. 장기나 단기가 등장하면 안 된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수업 목적상으로. 관련돼서 규정은 막 이제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막 많이 달라지고 막 이렇게 추록 반영해야 될 내용들은 많지만, 그냥 수업 목적상을 기억하는 건 유동, 비유동 구분 없어졌어. 장기, 단기란 말도 등장하면 안 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성질별 재정운용표 도입이 됐다. 성질별 재정운용표 안에 수익과 비용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전 수익, 국가운용 수익, 이전 비용, 국가운용 비용, 그리고 국가는 국세 수익이 포함된다는 거, 요 정도만. 그래가지고 뭐 따로 계산 문제를 내거나 막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재정운용표가 2가지씩으로 구성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재정운용 순원가에 반영되는 게 재정운용 결과에 반영되는 표현을 받겠다는 거. 끝난 거예요. 사실 수업 목적상으로 기억해야 될 것, 내용은 막 많아 보이지만 요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들 반영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은 작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록 반영하면서 이렇게 옮겨 적다가 보시면, 아, 이래서 바뀌었구나, 아, 이래서 이게 답이 그대로 유지되구나, 아니면 답이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옮기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쫄지 않으셔도 되고, 공부하는데 크게 뭐 시간 소요가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이 이제 3달 남았는데요. 3달 동안 충분히 조금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모의고사도 뭐 치를 때 모의고사 해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나머지 3달을 어떻게 하냐, 지금 위치랑 사이 없이 이제부터 3달이 진짜 중요합니다. 3달 동안 지금 성적은 조금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있다 성적 안 나온다? 아니면 3달 동안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니까 3달 동안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올해 끝내셨으면 싶은 게, 내년에 모르겠지만 아직 예고는 안 되는데 이제 지자체 기준도 바뀌겠죠. 국가 기준 바뀌었으니까 지자체는 이미 안 바뀌었는데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한번 공부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올해는 꼭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정 특강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